자, 이어서 갑니다. 고대 사회 가겠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 지금 현재 맞닿아 있죠. 경제 파트도 그렇게 어려운 거 없고, 사회 파트도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속도를 좀 빨리 하겠습니다. 왜냐면 어려운 부분은 정작 시간을 좀 많이 차지할 것 같아서요. 자, 보겠습니다. 160페이지 고대 사회제도. 자, 초기 국가의 신분제도 가. 부족장들 가라고 얘기했죠. 호민, 경제적으로 부유한 평민, 호민, 전쟁에 수행하는 계층. 그다음에 하호를 다스리는 중간 역할이었다. 호민. 하호, 농업에 종사하는 평민들을 주로 얘기한다. 조세와 부역을 담당하였고, 그 다음에 노비, 최하층이죠. 최하층으로 주민에게 있어서 농민층이었다 정도. 그 다음에 고대 신분제도의 법제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고조선 시대부터 이래요. 귀족, 평민, 천민식으로요. 그 다음 신분제도의 구성. 자, 평민, 그 다음에 천민, 뭐 이런 식의 넘기세요. 별다른 거 없으니까. 그 다음에 삼국사회의 모습, 고구려 사회의 모습, 사회적 기풍, 그 다음에 법률, 사회구조. 사회구조 한번 볼까요? 진대법만 하나 체크할까요? 어려운 거 없어요. 진대법만 체크. 고국천왕 때 농민 출신의 수장이었던 을파소의 권위로 처음으로 비민구제적으로 진대법이 실시되었다 정도만 체크하겠습니다. 혼인풍습, 형사치수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맞는 형식으로 집안의 재산을 축소되는 걸 방지하고 노동력 확보를 목적이었다. 이건 형사치수는 반농, 반목 국가에 등장하는 게 형사치수라고 그랬죠. 반농, 반목 국가에서. 북방의 흉노족,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부여, 그 다음에 고구려 같은 나라들 주로 나타나는 게 형사치수제도죠. 형사치수제다. 서옥제, 서옥제도 봐야 되겠죠. 서옥제는 이제 고구려에 나타나는 제도입니다. 일종의 대릴사회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릴사회제. 남녀가 결혼을 하고 여자 집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것들. 이렇게 지은 접을 서옥이라고 하죠. 이 서자가 남편 서자를 씁니다. 남편이 와서 사는 집이라는 뜻이 되겠죠. 서옥제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서옥제. 일종의 이건 노동력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돼요. 노동력을 제공할 목적이다. 언제까지 살 것이니까 결혼하다 보면 아이를 낳겠죠. 아이가 낳고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이 집에 살게 됐다. 이런 제도를 서옥제라고 한다. 고구려가 가지고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민들 남녀 간의 자유로운 교제를 통해 결혼하게 되었다. 남자 집에서 돼지고기와 술을 보낼 뿐 예물은 주지 않았다. 옥제 민며느리 같은 제도는 되게 매매혼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재산이 오고 가는 부분들이 되게 부끄럽게 여겼다 나와있죠. 만약 신부집에 재물을 받을 경우에 딸을 팔았다고 여기서 되게 부끄럽게 여겼다. 고구려 사람들은. 옥제 민며느리는 매매혼이죠. 딸을 팔아먹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고구려 같은 나라는 민며느리 제도 같은 걸 되게 부끄럽게 생각했다는 뜻이에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되게 이건 많이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부끄럽게 생각하더라. 백제인의 사회 모습 163쪽입니다. 백제인들의 사회 모습 한번 보죠. 고구려에 있었다. 언어, 풍속, 의복이 거의 고구려와 유사하더라. 그 다음에 상무적 기풍을 가지고 있더라. 무를 숭상한다는 뜻이죠. 무를 숭상하는 정치를 가지고 있더라. 상무적 기풍을 가지고 있더라. 되게 중요한 부분을 꼭 잡으셔야 된다. 보통 우리가 상무적 기풍하면 보통 고구려일 거라 생각하죠. 근데 고구려도 맞긴 맞는데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록상으로 본다면 완전하게 백제의 상무적 기풍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하나 체크하십시다. 상무적 기풍.
말타기와 할쏘기를 좋아했다. 우리 고구려 벽화에도 충분히 볼 수 있죠. 네, 수렵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상무적 기법을 가지고 있다. 백제 사람들. 말타기 할쏘기를 좋아했고 또 고고인들도 이런 모습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무적 기법의 단어 자체는 백제에서 보이고 있더라. 다음 법률 가볼까요? 네, 백제의 법률. 철도죄. 도둑질한 자는 기양 보낸과 동시에 2배를 물게 했다. 일체기법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관리를 받는 뇌물 같은 게 좀 심합니다. 3배를 배상하게 하고요. 종신토록 금고형에 처했다. 예, 뇌물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관리 밑줄고 있습니다. 관리가 뇌물 받았을 경우 대개 엄벌에 처했다. 3배에다가 평생 동안 금고형에 처했다. 예. 간음죄. 부인의 부정을 저지르는 남편의 집으로 노비를 삼았다. 사회귀족, 왕적인 부여시와 함께 8성의 귀족이 존재하였다. 8성의 귀족이 존재하였더라. 그 정도. 신라사회 하백회의, 육촌의 부족인 회의인 남당에서 제도가 유래된 걸로 보다. 남당이 밑줄 것이죠. 하백회의. 그래서 진덕여왕 시기에 하백과 집사업으로 분리되기 시작하더라. 운영, 의장은 상대 등. 기능, 왕권을 견제할 목적이었다. 성격, 집단의 부정을 방지하고 강화하는 구실을 했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하랑과 낭도로 구성됐다. 이걸 하랑도라고 합니다. 구성 총책임자를 국선 또는 풍월주라고 합니다. 국선 또는 풍월주라고도 합니다. 귀족뿐만 아니라 평민까지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민들 주로 낭도라고 얘기하죠. 귀족들은 주로 하랑이라고 얘기하고요. 합쳐서 우리 하랑도. 하랑도가 공인된 시기는 진흥왕 시기다. 기억할 수 있겠죠? 하랑도의 직결 세수고개를 치는 것은 진평왕 시기의 온강법사이더라. 구분하시면 돼요. 기능, 교육적 기능과 계층 간의 대립과 갈등을 완화하는 기능이다. 그 다음에 군사적, 종교적 기능도 가있다. 미륵신앙도 들어가 있습니다. 미륵신앙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신선사상도 들어가. 되게 복잡하죠? 나와 있네요. 세수고개, 진평왕 시기의 원강법사에서 하랑도 직결 율법 5가지를 얘기하더라. 그 다음에 6번에 임신석에서 별표하죠.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 오른쪽에 임신석에서 보시죠. 크기는 이 정도 됩니다. 네, 이 정도 크기. 자, 진평왕 또는 진흥왕 때로 추천합니다. 왜냐면 임신여이라는 게 진평왕 때도 있고 진흥왕 때도 있거든요. 단정을 지을 수 없습니다. 두 하랑과 학문이 여기 죄송한데 임신서기석에서 하랑도라는 부분을 오늘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임신서기석에는 하랑도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네. 서자는 맹세할 서자입니다. 네. 유학 공부 열심히 빡세게 공부 열심히 하자. 맹세하고 쓴 글이라는 뜻이야. 그냥 유학 공부 열심히 하지 뭘 기록에 남겨. 여러분 공부량 늘어났잖아. 나쁜 놈의 시비들. 그죠? 네. 볼까요? 나라에 충성하는 것을 다짐하면서 3년 내에 시경, 상서, 예기, 춘추 등을 공부할 것을 맹세하였다. 됐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세수고개는 안 해도 됩니다. 절대 외우지 마세요. 시험에 한 번 나온 적도 없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골품제도. 자, 중앙집권국가 발전하는 과정 중에 통합되었다. 이 정도면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구성, 제일 밑에 166쪽에 성골, 진골, 육두품. 육두품에 등란이라는 단어가 나올, 밑줄 보세요. 육두품에 등란이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획득하기 어렵다는 뜻이죠. 이건 채치원의 글이 나오는 겁니다. 채치원에서 본인이 육두품을 갖다가 등란이라는 표현을 썼죠. 남들은 육두품이 낫다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취득하기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등란이라는 용어를 쓰더라. 그 최높은 관직은 아찬의 벼슬까지 가더라. 육두품에. 오두품 어디까지 가나요? 대나마까지 가죠. 사두품은요? 대사까지 가죠. 그래서 외우라고 그랬죠. 대. 이건 암기예요.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가장 높은 자리 대. 아찬, 대나마, 대사. 오른쪽 그래프로 다시 갑니다. 자, 육두품에 6등급의 아찬의 10의 대, 12의 대, 대.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6두품, 5두품, 4두품 가장 높은 관직을 의미합니다.
진골 6.5수 4투의 관직을 가지고 이 도표를 그대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보시면 그 진골들은 1에서부터 17까지 전부 다 갈 수 있습니다. 법률상. 실제로는 전부 다 진골들은 5등급 대하천부터 출발하나 봐야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오른쪽 관직명 봐보죠. 중시령, 도독, 사신 전부 다 진골의 핵심적인 자리입니다. 핵심적인 요직은 다 진골이다. 그 다음에 밑에 관직들 있죠? 밑에 관직들은 전부 다 6두품 또는 5두품에 해당되는 관직자들이 자리에 임명되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중위제 별표 하나 하시고, 같은 두품 내에는 승진이 가능하죠. 걸품 제를 모순하게 해서. 그러나 4가 5, 5가 6으로 가지는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중위제에 관련된 부분. 걸품제 모순 해결하는 방법으로 중위제가 실시되었더라. 됐죠? 그 다음에 쭉 넘길게요. 내용이 지금 반복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복된 내용이 있어서요. 자, 170페이지를 가볼까요? 170페이지. 사회파트 그렇게 나오는 게 없습니다. 3번에 보시면, 귀족들의 사치생활 나와 있어요. 귀족들 사치생활. 자, 그 밑에, 귀족들은 금이 들락날락할 정도로 되게 부연생활을 하더라. 노비와 사병을 거느리고 있고, 대토지를 거느리고 있더라. 대토지. 그 다음에 서민을 상대로 고리대업을 하더라. 나라가 썩어가고 있어요. 부패하고 있어요. 항상 나라가 망할 때 보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 고리대업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시중에 가끔 고리대업을 하신 분들 볼 수도 있고 광고도 되게 많이 봤을 거 있죠. 그 고리대업 광고라든가 이게 훨씬 더 활기를 친다면 나라가 부패하거나 망해가는 징조다 이렇게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치금지령 별표가죠. 이건 별표 이미 했던 부분인데요. 흥덕왕 시기에 사치가 도에 지나치다 보니까 사치금지령까지 내릴 정도였다. 그 다음에 통일신라 말기 사회 모순 171쪽입니다. 호족의 등장. 지방의 유력자들이 등장을 하죠. 호족의 밑줄 긋습니다. 호족. 신라하대 호족이 등장하기 시작하더라. 그 다음에 중앙정부의 대책 실패야 농민들이 몰락하더라. 큰 타이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사회 모순의 표출. 진성여왕 시기. 신라대 9세기 말 진성여왕 시기. 국가의 기강이 해지고 지방관들이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군대 갈 사람을 올려서 중앙으로 올려보내거나 그 다음에 세금, 조세를 징수해서 올려보내야 되는데 경주 궁궐에 밥 지을 쌀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 진성여왕 시기에 급하게 조세를 좀 징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지방관들이 이걸 말 듣지 않습니다. 그만큼 진성여왕 시기에 완전히 무너졌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결과 진성여왕 시기에 농민들의 반란이 일어나죠. 원종과 애노의 난, 별표.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럼 플러스 적고적의 난이 나오겠죠? 적고적의 난. 안 나와 있나요? 진성여왕 시기의 대표적인 사건. 주로 이제 농민들의 이걸 밀란이라고 그러죠. 밀란들이 되게 커지 나오죠. 대표적인 게 원종 애노의 난. 원종 애노의 난. 그 다음에 적고적의 난이라고 그러죠. 전부 진성여왕 시기를 기점으로 대표적인 밀란들이 나타. 이거 나오면 무조건 신라하대의 내용을 선택적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아셨죠? 신라하대. 발현 특별하게 할 게 없습니다. 자, 됐죠, 이제? 자. 출제 빈도수 많이 나오지 않는 부분은 좀 빨리 속도로 날아갔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고요. 174페이지. 고대 문화 파트입니다. 고대 문화 파트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한 문제, 두 문제 정도가 출제될 것이다. 이런 데 좀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앞에 경제 파트, 사회 파트는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나갔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고대 문화 파트 첫 번째 이제 불교를 우리가 이제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불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볼게요. 그냥 176페이지 갑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불교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저하고 수업을 혹시 들으셨던 분들은 불교가 되게 낯설지는 않고 재밌어. 그 시험 문제 나온데 무조건 잡아야지.
그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처음 듣는 분들도 아마 쉽지는 않겠지만 제가 될 수 있는 쉬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끔. 어렵게 가지 않게끔 할 거고요. 외우세요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일단 이해를 좀 해주면 되겠어요. 불교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 이해가 필요하다. 꼭 이해가 필요하다. 어떤 것, 흐름도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내용도 되게 중요할 것이다 하는 부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불교 수용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176쪽 삼국불교 전례 과정, 아주 기초적인 거, 전례 부분부터 하나씩, 전례 과정부터 하나씩 보죠. 기초적인 거지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고구려 소수령이 줄 보시죠. 소수령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고국 원왕이죠. 전쟁터에서 전사했죠. 누구에게? 백제 근초광의 공격을 받고 죽었죠. 그의 아들이 소수리망이죠. 그죠? 소수리망은 내치에 되게 많이 힘을 기울이죠. 내치. 자기 아버지처럼 싸움을 잘하는 것도 아닐 거고, 국력이 넘치는 것도 아닐 거고, 고구려 내의 통치를 더 강화하는 방법인데, 그 중에 이제 불교가 중요한 부분이죠. 태학 설립 같은 것도 중요할 거고, 그죠? 율령을 반포하는 것도 중요할 거고, 나라의 체제를 잡는 거니까, 불교는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죠. 나라가 전쟁에 휩싸였고, 결국은 실패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고, 많은 유가족이 상존하게 되었고, 그 마음을 아우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부분은 존경하는 게 없거든요. 불교거든요. 불교가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자, 불교 유입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아웃도어에 한번 볼게요. 자, 원래 불교는 인도에서 출발했죠. 인도의 왕자였던 고타마 시타르타가 고타마 시타르에서 출발했던 것들이 중국을 건너오게 됐죠. 중국을 건너왔죠. 중국이 건너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중국의 똑똑한 학자들과 승려들에 의해서 새로운 이론이 막 정립되기 시작하죠. 중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북쪽 지역과 남쪽 지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북쪽과 남쪽은 온도차가 되게 심하죠. 아무래도 온도가 따뜻한 지역은 성격도 온화할 거고 사람들이, 그 다음에 농작물 수확량이 증가되니까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거든요. 근데 추운 지방은 항상 배고픔이 있어요. 자, 보세요. 북쪽에서 보세요. 여기는 전진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전진. 그 다음에 여기 얘기하겠습니다. 여기를 동진이라고 하겠습니다. 동진. 전진에서 동진 누가 외우지 말라는 얘기야. 전진이 여기다는 뜻이야. 전진입니다. 정이 아니라 전진, 동진. 이렇게 건너온다는 뜻이야. 이게 고구려야. 이게 백제야.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왔다는 뜻이야. 소수리망 시기에, 이렇게 되겠죠. 이제 소수리망 시기에. 됐죠? 소수리망 시기에 불교가 전파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북방불교라 불러요. 북쪽에 불교가 올라왔잖아요. 추운 지방에 불교가 올라왔다. 추운 지방은 배 굽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승불교라고 합니다. 대승불교다. 자, 대승이란 말 봐요. 큰 수레란 뜻이에요. 배고픈 사람 숫자가 많기 때문에 큰 수레에다 가득 채워서 이동시켰다는 뜻이에요. 자, 남쪽 볼까요? 백제 보겠습니다. 백제는 좀 늦기는 합니다만 침류왕 시기에 불교가 들어옵니다. 이걸 남방불교라 부릅니다. 남방불교다. 남쪽에 불교가 들어왔다는 뜻이죠. 여기는 소승불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배고픈 사람이 많지 않아. 작은 수레만 가지고 충분하다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이 많다면 뭐가 될까? 중생을 구제해야 되겠죠. 중생 구도가 우선이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배고픈 사람이 많으니까. 소승불교는요, 중생 구도보다는 개인의 해탈이 우선이에요. 개인의 해탈이 우선이다. 깨우치는 게 우선이었다. 구분할 수 있겠죠? 고구려와 백제에 관련된 부분. 선생님, 신라는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보세요. 신라는 두 개로 볼게요. 눌지 마리관 시기에 고구려에서 묵호자 또는 흑호자라고 합니다. 묵호자, 흑호자가 전래하였다.
그러나 귀족들의 반대로 공인은 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 이후에 진흥왕 시기에 6세기에 접어들죠. 6세기 2차돈의 순교, 2차돈 순교를 통해서 공인되었다. 2차돈 순교는 공인되었다. 결과적으로 귀족들 허락을 받았다는 뜻이 되겠죠. 네, 원표에 또 한략도 있습니다. 원표의 한략. 귀족들이 허락을 받았고요. 네, 귀족들은 대신에 상대등이라고 하는 그 제1의 관등이죠. 수상격인 상대등 자리를 차지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불교는 공인되었다. 불교 공인 조건을 상대등을 가져갔다는 뜻이죠. 선후관계를 물어볼 겁니다. 불교 공인이 먼저입니까? 상대등 제도를 준 게 먼저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적는 순서가 이렇게 불상해, 이렇게. 불교 공인 다음에 상대등 제도를 진골 귀족들이 이걸 가져가더라. 맞바꿨죠. 2차도는 진흥왕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자, 불교가 공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불교에 대한 부분을 열심히 포기 활동하는 것 자체, 또 절간을 짓는 것 자체가 전부 불법이었던 것들이에요. 국가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을 받았었겠죠. 처벌을 받으려고 봤더니 왕족이었어요. 왕족을 죽일 수도 있겠지만 되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왜? 왕과의 관계가 되게 껄끄러워지겠지. 정치란 게 껄끄러운 거 원치 않을 거거든. 대신에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되었고, 대신에 공인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걸 순교가 갑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어떤 특정한 종교 발전을 위해서 목숨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거든. 이걸 순교자 또는 순교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2차돈도 불교 공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순교됐다 이렇게. 근데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경찰청에 한번 나왔죠. 백률사 석당이라는 게 나와 있죠. 경주 박물관에 지금 현재 있죠. 경찰청에 한번 나왔죠. 이걸 통해서 불교 공인과 관련되어 있는 2차돈 순교와 밀접한 관련 내용이 한번 출제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 자, 전체적인 큰 아웃라인을 설명해 봤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 더 이렇게 빠지겠다. 요건 고구려 불교는요, 삼론종이라고 불러요. 좀 더 추가해 볼게요. 삼론종, 세 가지 이론이라는 뜻이거든요. 백년설, 그 다음에 공론, 그 다음에 12년설 이렇게 얘기하죠. 요건 이제 중국의 용수라는 사람이 이걸 만들었죠. 논이니까 이론이라는 뜻이야. 세 가지 이론이 등장했다는 뜻이겠죠. 백년설, 공론, 12년설. 요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공론이다 이렇게 했죠. 요건 빌공자입니다. 되게 중요한 한자가 비엔다. 빌공자입니다. 정자를 적어야 되겠다. 빌공. 이 세상은 텅 비어있다. 영어로 한번 적을까요? 헷갈리니까. 선생님이 영어를 갑자기 하네요. 국사 선생님. 임팩트. 텅 비어있다. 텅 비어있다. 이 이론 용수가 얘기했지만 이 이론은 뭐냐면 부처의 생각이에요. 부처가 생각한다는 걸 부처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뜻이거든요. 자, 봐요. 이 세상은 텅 비어있다. 아무것도 없더라는 뜻이야. 텅 비어있더라. 어디에서 봤을 때? 저 높은 우주에서 봤을 때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텅 비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텅 비어있다는 얘기는 뭐죠? 이 세상을 존재로 볼까요? 부정으로 볼까요? 이걸 부정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론이다 이렇게. 자, 이 이론이 훗날 신라에까지 뻗쳐나간다고. 신라에까지. 자, 신라에는 두 가지 것들이 들어오죠. 첫 번째, 방금 얘기했던 공론이 들어왔죠. 공론은 부정론입니다. 이 세상을 긍정합니까? 부정합니까? 부정론으로 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하나 있습니다. 유식학입니다. 유식학은 이 세상이 존재한다는 긍정론이에요. 자, 유식학이란 봐보세요. 오직 유자입니다. 한자로 오직 유자. 그 다음에 알식자입니다. 예. 봐보죠. 오직 유자. 깨우친 자는
깨우치는 자는 있다는 거야. 있다는 거야. 이거 뭐죠? 깨우친 자가 있다는 얘기는 뭐죠? 긍정론이에요. 긍정론이에요. 근데 이게 신라에 와서 이 두 개가 충돌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부정론과 긍정론이 충돌이 일어나더라. 이때 살았던 대표적인 승려가 원효대사예요. 자, 볼까요? 부정론과 긍정론이 치열하게 다툼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부정으로 보는 것들, 이걸 공론이라고 그러죠? 이건 유식학이라고 부른다고. 이걸 원효대사가 한 방에 해결됐다고. 원효대사 한 번 더 나왔네요. 원효대사가 이걸 다 해결하더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봐요. 원효대사는 화쟁입니다. 화쟁론입니다. 대신에 부처의 생각을 보자고요. 부처의 생각은 무쟁입니다. 무쟁론이라고 그러죠. 자, 부처는 우리 지구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텅 비어있다는 거예요. 비어있기 때문에 뭐야?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싸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싸울 쟁자 없으면 싸움이 없다는 거지. 원효대사는요, 싸우라는 얘기야. 하쟁이 때문에 싸움이 있다는 거 보는 거지. 대신 어떻게 알아? 합치라는 뜻이죠. 합하라는 뜻이죠. 하쟁론이죠. 예. 요걸 두 개를 합쳤습니다. 누가? 원효대사가. 그래서 원효대사의 이와 같은 사성들, 이와 같은 사성들 때문에 원효대사가 우리 시험에 필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인사입니다. 이해 가셨죠? 이런 기초적인 이론을 잡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6쪽을 한번 볼까요? 176쪽. 침류왕 때, 고구려 표가 되고요. 고구려 소수림왕 때 중국의 전진 순도가 불경과 불상을 가지고 전래했다. 예, 순도입니다. 가장 빠릅니다. 백제 384년 침류왕입니다. 딱 재임 기간 1년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책에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 불교가 공인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진의 성녀 마라난타가 동진의 마라난타에서 마라난타라는 뜻에서 난타란 말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나라는 뜻이야. 예, 선교사인 내가 가져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 이름처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라 예, 눌지마리간식의 고구려 성녀 묵호자 또는 흑호자가 불교가 전례가 됐으나 공인되지 못했습니다. 그 예전의 선교사들은 종교적인 목적 플러스 의료 기술을 같이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어느 한 나라의 불교를 또는 종교를 공인할 때는 그 나라의 약점이 가장 무엇인가를 파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우리 신라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전부 다 의료 기술이 취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에 또는 서역에 또는 인도에 의료 기술을 같이 가지고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눌지마리간의 딸 공주가 되게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신라에 있는 의사들 총동원했지만 고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눌지마리간 시기에 예, 그 승려 묵호자가 고을에 건너가지고 치료를 해줬다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 되게 고맙죠. 공주를 병을 고쳐줬으니까. 그래서 당신 이름이 뭡니까? 물어봤다는 거야. 저는 남들이 볼 때 저는 묵호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야. 흑호자라고 합니다. 보자기 볼까요? 검은 묵자거든. 고을백 칠라 사람은 전부 다 우리 지금 사는 모습과 형태가 거의 비슷해요. 항인종들이에요. 얼굴이 거무튀튀한 사람은 없어요. 거의. 이걸로 본다면 뭐예요? 인도계 사람이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다르게 보면 인도의 승려가 의술과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승려들, 예전 승려들이요. 지금도 승려들 일부 그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는 승려들이 있거든요. 의승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분들이 건너왔을 것이다. 포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신라, 백제. 자, 신라 갈까요? 마지막 2차도는 순교를 통해서 불교가 공인되었다.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도표로 해놓은 것들은 여러분들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신라에 들은 종파가 뭘까? 이것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백제는 이게 율종입니다. 네, 좀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종. 아까 고구려는 3년종이라고 그랬죠. 그럼 신라는 2차전의 공인을 통해서 뭐가 들어왔을까? 백제에서 들어옵니다. 백제 언제 들어왔을까요? 나제 동맹 시기에. 나제 동맹 시기에 백제에서 불교가 전래됐다. 그 율종이 꼭 같이 들어오는 거야, 율종이. 율종은 승려들의 어떤 생활하면서 되게 중요한 법계들이거든요. 내 지켜야 할 율법들 얘기하는 거죠. 그럼 꼭 같이 율종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계자를 붙이는 거야. 이렇게. 계율종이 들어왔다. 이거래. 자, 볼까요? 첫 번째 삼론종, 그 다음에 율종, 그 다음에 세 번째 백제의 계율종이 들어왔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거야. 이게 기초적으로 잡히게 되면 나머지 고려 신라의 불교에 대한 부분은 되게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177페이지 불교의 성격 첫 번째, 왕실과 귀족 중심의 불교였다. 먼저 왕실과 귀족들이 수용했다는 뜻입니다. 처음에 왕실이 받아들였고 특히 신라 같은 경우 귀족들이 반대해서 그러나 점차점차 괜찮은 것 같은데 견제해서 받아들인 방향으로 가더라. 자, 귀족 세력과 타협으로 업설과 윤회설을 통해서 왕권과 귀족의 특권을 인정하여 왕실과 귀족 중심 불교 발전하였다. 업설 밑줄 것이고 윤회설 밑줄 것입니다. 업설, 윤회설. 자, 볼까요? 이걸 합리화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분의 이치를 합리하게 해서 만든 게 업설과 윤회설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전생에 대해서 믿음이 있나요? 전생? 내가 예전에 이랬을 거야.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을 것이야. 대부분 여러분 생각은 나는 장군이었을 거야. 나는 공주였을 것이야. 나는 왕비였을 거야. 나는 귀족이었을 거야. 자, 볼게요. 좀 지워도 되겠죠? 지워보겠습니다. 네, 업설, 윤회설. 보죠. 내가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전생이 있었다면 내가 이때 왕족이었을 거야. 내가 귀족이었을 거야. 이때 내가 되게 덕을 많이 쌓았어. 그리고 1000년 후에 다시 태어났어. 그리고 나는 태어났는데 똑같이 나는 왕족으로 태어났어. 나는 똑같이 귀족으로 태어났어. 나는 똑같이 평민으로 태어났고 똑같이 노비로 태어났어.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거야. 왜? 내가 덕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야. 내가 이 사회를 지배하는 왕이 되고 귀족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정통성을 확보하고 싶은 거야. 돌고 돈다는 거야. 얼마나 덕을 쌓느냐에 따라서. 내가 왕족이었을 때 덕을 쌓기 때문에 또 왕족으로 태어났고 귀족이기 때문에 덕을 쌓기 때문에 귀족으로. 당신들의 업을 이 정도밖에 쌓지 못했기 때문에 평민이나 노비로밖에 되지 못했다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지배하는 정통성을 확보하고 싶은 게 업설이에요. 윤회설이라고 불러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신분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호국불교이다 그랬습니다. 호국불교. 자, 호국불교 뭐죠? 우리나라를 불국의 나라를 만들고 싶대. 불국의 나라로 만들고 싶대요. 다른 표현은 뭐죠? 부처의 나라를 만들고 싶대. 그럼 이 부처가 우리나라를 지키로자죠. 지켜줄 거야. 수호해 줄 거야. 이런 사상을 호국불교 사상이라고 불러요. 원래 종교의 목적은 아니죠. 원래 종교의 목적은 거의 대부분 내세관적. 내가 현생에 덕을 많이 쌓아서 죽고 난 이후에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극락왕생하는 거잖아요. 원래 종교의 목적이 내세관이거든요. 원래 종교의 목적은 내세관이에요. 내세관에서 점차 벗어나기 시작하죠. 어떻게? 이런 식으로 약간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요. 호국불교이다.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는가 보겠습니다. 인왕경이 중시되었고 백자강의 위주로 가요. 백자강에 100명의 지력이 높은 스님을 궁궐에 불러서 인왕경을 막 암송하는 거야. 인왕경을 암송하고 국가의 안녕과 왕실의 번영을 기원하는 거예요. 국가의 안녕과 왕실의 번영을 기원하는 것들이에요. 이걸 백자강해라 불러. 또는 백고자라고도 불러요. 이게 100명의 지력이 높은 스님을 왕실로 불러서 이 같은 행사를 하는 것들. 항룡사 구충목답도 마찬가지죠. 항룡사 구충목탑. 이것도 호국적 성격을 띠고 있죠. 왜냐면, 자 봐요. 항룡사는 진흥왕 때 건립됐어. 구분하셔야 돼. 국충목탑은 선덕여왕 때입니다. 선덕여왕 때 자장의 건입니다. 한 60m 정도 높이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높이를 이렇게 가지고 있죠. 네, 봐보세요. 이 목재를 이용해 60m 정도 쌓는다는 건 보통 기술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예전에 여기에 피뢰침이 없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자주 번개를 맞아서 파손되고 계속 수리했던 기록들이 계속 나오고 삼국사에 수리했던 그 기록이 남아있죠. 지금처럼 우리가 탑 꼭대기에 피뢰침을 통해서 번개를 맞아서 땅 밑으로 스며들게끔 만드는 그런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시설이었죠. 그 당시에 과학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자장의 건의에서 우리 신라에서는 이 탑을 만들 수 있는 기술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제에 아비지라는 사람을 불러들여서 이 탑을 건립하게 되었다. 건립하게 되었다. 그리고 층층별로 1부터 9층까지 층별로 정복 국가 대상을 다 적어놨다고. 어떤 나라를 정복할 것인가 정복 대상 국가를 다 기록해놨다고. 남쪽에 외, 그 다음에 백제, 그 다음에 고구려, 그 다음에 북방에 오랑캐들 정벌해 9개 나라를 다 적어놨다. 그래서 이걸 호국적 성격이라 얘기합니다. 3번 토착신앙과 융합. 샤머니즘 성격도 띠게 되더라. 기존에 샤머니즘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죠? 무당에 관련된 샤머니즘이 있었을 거거든. 그리고 불교가 딱 들어오게 됐다고. 이게 섞이게 되더라. 그래서 샤머니즘 성격도 띠더라. 그래서 우리 가끔 신방에 즉 무당들이 있는 집을 가끔 보시면 또 TV물을 통해서 또 직접 보시면 정중앙에 부처님 딱 안치돼 있어. 그리고 좌측에 자기가 모시는 을지문도 이수인장군. 그 다음에 우리 동네 산신, 하얀 수염을 달리는 산신 같은 이런 분들 모시죠. 법당에 모시죠. 그러면서 점을 치죠. 봐요. 그럼 이게 섞였어. 샤머니즘과 불교가 섞여들어오게 한다. 이게 절간인가? 점집 아닌가? 두 개가 만났다 보시면 되겠어. 토착신앙과 융합이 되기 시작하더라. 현세 구복적 성격을 띠더라. 뭐예요? 현세 구복이란 말은? 원래 미세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종교는.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미리서 덕을 쌓는 거거든. 근데 꼭 죽어서보다 나는 살아서도 복을 받고 싶은 거야. 그래서 현세 구복자의 용어를 써요. 현세 구복적 성격도 띠더라. 역할, 불교 역할. 고대 문화 발달에 공헌하더라. 대표적인 게 뭐였나 볼게요. 사상을 비롯하여 종교 사상을 비롯하여 음악, 그 다음에 미술, 건축, 공예 여러 분야에서 많은 기여를 하게 되더라. 철학적 인식 토대 확립, 왕즉불 사상. 왕이 곧 부처라고 하는 사상. 좀 오버죠? 즉 왕족, 그러니까 석가족이라고 하죠. 석가족과 왕실을 동일한 걸로 보는 거예요. 석가족과 왕족을 같은 걸로 본다는 거예요. 석가족과 왕족을 같이 보더라. 왕족불 사상이라고 합니다. 이걸 갖다가 왕이 곧 부처이다. 그다음 윤회설 아까 잠깐 언급드렸죠? 윤회설. 내가 전생에 이런 업적을 쌓았기 때문에 현세에 이런 이치에 자리하고 있다. 내가 정통성을 확보하고 싶은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중앙집권화에 기여하였다는 부분 하나 볼까요? 중앙집권화에 기여하였다. 그 불교 사상은 왕권을 전제하시겠는데 사상적 뒷받침하게 되었다. 그 일명 하엄경이라고 합니다. 하엄경. 그 다음에 두 번째 철학적 인식 토대를 확립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됐죠? 그 다음에 삼국 불교의 발전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승려를 좀 구분했으면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분하고 약간 말장난하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삼국 불교의 특징 178쪽입니다. 자, 고구려부터 볼까요? 자, 공사상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삼론정이 널리 퍼졌다. 이건 이미 했으니 무슨 말인지 다 알 거야, 이제. 공사상에 널리 퍼진 삼론정 유행했다. 세 가지 이론이라고 그랬죠. 백년설, 12년설 공론 중에 고구려는 지금 현재 공사상에 들어왔다. 이 세상을 긍정으로 보고 있어요? 부정으로 보고 있어요? 부정으로 보고 있죠. 부정론이죠. 이 세상은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 누구 사상이라고요? 부처의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세상을 부정하고 있다. 자, 대표적인 승려들 보겠습니다. 승랑. 중국 삼론종의 3대 시조가 되었다. 고구려뿐만 아니라 중국 삼론종에도 발전에 기여했다. 되게 뛰어난 승려이죠. 해량. 별표 하나 할까요? 앞에? 기본. 신라에 들어가 진흥왕 때 불법을 전하고 최초의 승통이 되었다. 여기 거칠부 하나 적어놓고 있습니다. 거칠부. 거칠부가 일종의 스카웃을 해오는 것이죠. 고구려가 전쟁에 휘말렸을 때 거칠부가 해량을 스카웃해 옵니다.
요 진왕 때라는 사실. 그리고 승통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 승통이란 신라의 승려 1000명의 승려가 있다면 넘버원이 됐다. 승려를 통솔하는 자리가 되었다. 승려를 통솔하는 자리에 앉게 됐다. 쉽게 해서 넘버원이 됐다. 이렇게 봐야 돼요. 승통은 되게 뛰어난 승려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역설적으로 신라의 승려들이 승통인 해량을 따라가지 못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역으로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해자, 일본에 건너가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었다.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었다. 기초적인 것. 해관, 수나라에서 3년정을 배웠고 일본에 3년정을 전파하신 분이 해관이다. 3년정의 시조가 되었다. 해관. 가끔 보신 밑에 해관, 해총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해관. 수나라에 3년정을 배웠고 일본에 3년정을 전파하기도 하였다. 보덕. 별표 가죠. 이미 이건 아마 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하고. 보덕. 연개소문이 전쟁을 함에 있어서 불교를 가진 귀족들과 불교에서 반대를 하더라. 연개소문 시기에 도교가 장려되더라. 연개소문 시기에 고구려 연개소문 시기에 불교가 전쟁을 반대합니다. 도교를 수용하게 됩니다. 도교가 불로장생을 주장하거든요. 불로장생. 늙지 않고 영원한 삶을,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 모든 사람과 사람으로는 한 번 태어나면 간다는 거지. 저 세상을 가야 되겠죠. 뻥이란 얘기지, 요즘 말 치면. 그래서 불교용어로 이걸 열반이라고 하죠. 모든 사람을 한번 죽는다. 그래서 열반종을 개창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어디 와서? 백제에 망명하게 되죠. 백제에 망명해서 오늘날의 전주 경복사라는 절을 통해서 열반종을 개창하신 분입니다. 누가요? 보덕. 도현. 연개소문 도교 정책에 반발하여 일본에 건너 불법을 전파하고 일본 세기 저술에 참여했다. 일본 세기 밑줄만 그으면 돼요. 도현. 백제는 율종이고요. 겸익 노리사책에 두 사람을 묵습니다. 두 분 다 성왕 때입니다. 되게 시험에 잘 나오는 인물들이죠. 겸익, 그 다음에 노리사책에. 성왕 때 인도에 건너 율종 관련 불경을 가져와 두어서 번역했다. 겸익은 되게 범어에 익숙했다. 범어. 인도 말이겠죠. 인도어겠죠. 그 다음에 중국어도 되게 능통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전부 다 성왕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노리사치게. 일본의 불교와 불상을 전파했다. 일본의 불교와 불상들을 전파했다.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앞에 선진 문화를 수용해 온다는 거야. 선진 문화를 가져와서 우리만 갖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본에까지 선진 문화를 전파하게 되는 우리가 메신저 역할을 하더라. 문화의 전파자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총. 이덕왕 때 승려로 일본에 건너가 고구려 승려 해자와 함께 법봉사의 포략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었다. 해자와 해총. 해자와 해총은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었더라. 관력 무왕 때 일본의 천문지리 역법을 전파했다. 정도. 신라 업설 왕족불 사상이 유행했다. 이미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미륵불신앙. 미래 붙인 미륵이 나타나 이상적인 불국토를 건설할 것이라고 하는 신앙. 하랑제도 밀접한 관련, 하랑도를 미루고 봤다는 거죠. 자, 불교 공부할 때 항상 느끼는 것 중에 하나, 애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는 거지. 절대 그러서는 안 됩니다.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부처님은 살아 안 계시죠? 이미 열반하셨죠? 이것도 무불시대라고 불러요. 무불시대. 부처는 존재하지 않죠. 근데 요 시기에 부처의 역할을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부처가 없는 시기에 부처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 이걸 지장보살이라고 불러. 보살을 좀 알아둘까요? 모든 불자들은 깨우침을 얻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죠. 깨우침을 얻는 건 보통 뭐라고 그러죠? 부처라고 불러요.
영어로 붓다라고 그러죠. 깨우침을 부처라고 합니다. 부처가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중생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중생을 구도하는 역할을 우리는 보살이라고 불러요. 이 보살은 충분히 부처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부처가 되기를 포기하고 중생을 구조하는 목적으로 이 세상에 눌러앉았다. 지장보살이 이와 같은 역할하더라. 그 대표 인물이 김교각 스님이 신라에, 김교각 스님이 당나라에 산동반을 건너가서 주로 이와 같은 역할들을 하게 되더라. 그리고 다음에 이제 미륵불이죠. 이게 미래부처라고 얘기하죠. 미래부처. 이게 이제 보통 한 58억 년, 56억 년 뒤쯤에 후에 나타날 것이다. 이게 미륵불이죠. 미륵불이죠. 이 미륵불을 하랑도로 보고 있다는 거야. 신라인들이. 하랑도를 미륵불을 보고 있다. 이런 세상들을 가지고 있더라. 또 미륵불을 자처한 인사가 또 있었죠. 후국을 보고 있던 궁예가 훗날 미륵불을 자처하죠. 궁예가 미륵불을 자처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지. 미륵불을 자처하고, 그 다음에 뭐 관심법이라는 걸 통해서 상대 마음을 내가 읽고 있다는 거죠. 볼간자 마음신자. 상대방 마음을 내가 보고 읽고 있다. 너 혹시 역모를 꾸미고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의 방법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제거하는 데 역할을 했던 것들, 궁예 같은 미륵불 세상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유행했더라. 그 다음에 발전과정, 법흥왕 때부터 진덕여왕 때까지 불교식 악몽을 사용했다. 이미 했던 거고, 진흥왕 때 불법 불교의 정법을 퍼뜨린 이대한 군주, 정법군주라며 전륜성왕을 자처했다. 전륜성왕. 무력이 아닌 불법을 터뜨려서 영토를 확장했던 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전륜성왕이라고 칭하고 있다. 또 고승려를 세량을 맞아서 국통으로 삼기도 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 나오지 않은 부분 중 하나가 진흥왕의 재밌는 비하인드가 또 있죠. 진흥왕은 말년에 왕위를 벗어버리고요. 스님이 되죠. 그리고 법복을 입게 되죠. 진흥왕 부부가 다 그렇습니다. 진흥왕 부부가 전부 다 스님이 되죠. 그리고 왕위를 물려주죠. 첫 번째 아들이 있고 두 번째 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첫 번째 아들은 왕위를 계승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개에 물려서, 남자의 중요 부위를 개에게 물려서 과다출혈로 죽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이 왕이 됩니다. 이게 진지왕이에요. 진왕 다음에 진지왕 이렇게 돼요. 진지왕은 폐위되죠. 진지왕은 폐위됩니다. 아마 여기 그 여자 문제를 이제 되게 많이 나온 것 같고요. 음사해서, 진지왕이 음사해서 여성과 되게 많이 놀아서 정치를 멀어져서,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의, 왕자의 아들이 이 자리를 강탈해버리죠. 이게 진평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평왕이 되는 거예요. 진흥왕, 그다음 두 번째가 진지왕, 세 번째가 진평왕이 되는 거죠. 진평왕은 작은아버지를 몰아내고 진평왕의 자리에 앉겠죠. 진평왕은 아들이 없다 보니 딸들밖에 없어서 선덕여왕이 왕이 되었고, 선덕여왕도 자식이 없어서 그의 사촌 언니였던 진덕여왕의 자리가 물려졌고, 이게 이제 마지막 우리 중대 왕위가 끝나는 것들이죠. 어떤 것들? 진골들이. 어떤 진골이죠? 어떤 진골? 무일왕계라고 봐야 되겠죠. 무일왕계 진골이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뇌물왕계 진골들이 하대에 권력을 찾게 되죠. 그게 여러분 아시는 김양상이라는 사람이죠. 김양상이 해공화를 제거하고 선덕왕의 자리를 앉게 되겠죠. 선덕여왕이 아니라 좀 지울까요? 선덕왕입니다. 다시. 선덕왕. 선덕여왕이 아니라 선덕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더라. 이렇게 전체 흐름을 쭉 잡았으면 좋겠어요. 진평왕, 왕죽불 밑줄에서 진평왕식의 왕죽불 사상을 얘기하더라. 왕죽불. 석가모니와 진정한 종족이란 진종설도 밑줄 보시죠. 진종설. 그 다음에 원감법사에게 명해서 수나라의 군사를 청한 걸사표 밑줄 그죠? 구걸한다는 뜻이죠.
사는 스승사자죠. 표는 얘기문서죠. 걸사표를 청했습니다. 고구려가 옳지 괴롭히기 때문에 군사를 지원해 준다면 당신의 딸을 스승으로 삼겠습니다는 얘기문서를 보냈다는 뜻이죠. 걸사표. 선덕여왕. 자장의 건의를 받아서 엄격한 금욕생활과 의식을 강요 계율종이 개창돼서 계율종. 자장하면 계율종. 그 대표는 게 항룡사, 부충, 목탑이 대표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려들에 대한 얘기, 원효대사부터는 조금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예.